안녕하세요. 지코노미TV입니다. 오늘은 2020년 주택시장 정리 겸 2021년 주택시장 전망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감사 리얼아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박감사님과 윤지혜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주택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다사다난했던 올해 주택시장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지. 일단은 올해의 트렌드는 풍선 효과라든지 갭매우기라든지 키 맞추기라든지 기존에 이제 주목받지 못했던 저평가 지역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초가 되면서 수용성이라는 트렌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른바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220 대책을 통해서 풍선 효과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수원 일대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하죠. 그 이후에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했냐면,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후에는 인천으로 넘어간 거죠. 청라, 송도 이런 지역들로 가서 또 풍선 효과, 또 군포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쪽으로 가서 풍선 효과, 그동안 이제 저평가됐던 지역들, 최근에 이제 김포, 파주까지 이렇게 뜨다 보니까 이럴 바에 서울로 다시 가자 해서 서울 쪽에서 이제 저평가된 것들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도강, 금강구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정부가 2017년에 8.2 대책, 그리고 2019년에 9.13 대책, 작년에 12.16 대책, 그리고 여러 가지 종합대책 발표하면서 수요자들이 이제 내성이 생긴 거죠.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대책의 효과가 크게 작용을 못하고 오히려 이제 6월과 7월 사이에 이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매물이 축소되다 보니까 사실 매물 잠김이라는 현상들도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서 상승폭을 추가로 하반기에 확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평가된 지역들이 올 한 해 내내 뜨거웠다. 그래서 아직도 뜨겁다. 연쇄 풍선 효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저평가된 지역의 상승 효과가 끝으로 이제 이어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박감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현상은 비슷한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패닉에 빠진 시장이라고 저는 한 해가 그렇게 흘러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9.13이라든가 12.16 다 되게 강력한 대책들이었는데, 이러한 대책들이 이제 효과를 보고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블랙스완이 나타나게 됐고, 이게 모든 게 멈춰버리는 상황이 되고, 지금 상황에서 원래는 유동성을 회수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유동성을 풀어주는, 다 공급해주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상황이 달라진 건 없거든요. 모든 게 상황은 더 안 좋은 상황인데, 자산 시장에는 이게 회복이 될 거를 전제로 모든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특히나 이제 주식 시장 과열 이런 걸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는 멈출 줄 알았는데 더 오른다라는 게 보이고, 그리고 자산 시장으로 특히나 그게 도드라지게 나타나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완전히 나는 자산이 있는 쪽과 없는 쪽, 이런 양극단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패닉에 빠지고, 패닉 바잉을 넘어서서 이제 패닉 갭 투자 이런 식까지 흘러가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나 이런 세대들까지 많이 참여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패닉이란 한마디로 나와서 설명이 가능하네요. 사실 올해 이렇게 수많은 대책이 나왔는데도 집값이 안 잡힌 것도 이런 패닉이랑 연관해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정책이라는 게, 어떤 정책이 발효가 되면 그게 바로 시장에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특히나 집값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에 띄게 확 떨어졌다 이런 거를 체감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 자산의 80%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산에서. 그래서 이런 거는 다 호가를 기준으로 형성이 되고, 내가 버틸 수 있고 어느 정도 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호가를 내리지 않는 게 사실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연끌 같은 경우는 가격대별로 쭉 해서 전체에 있어서 거래가 갈아타기가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살아났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고가는 아예 거래가 거의 줄어드는 현상. 아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가 그만큼 부족하니까, 물론 신고가가 터지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거래량은 줄어들고, 대신에 저가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의 거래가 폭증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가를 팔아서 고가로 갈아타는, 하급에서 상급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멈춘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지역이 아래부터 시작해서 10억까지, 지방도 어디든 다 10억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노도강, 금강구, 예전에 정말 거들떠도 안 보던 지역까지 다 10억이라고 맞춰진 상태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좀 안타깝죠. 심리적인 측면이 가장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 네,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도 그렇고 현 정부 내내 가장 큰 이슈는 희소성. 어디의 희소성? 아파트 희소성.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 그걸 해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공급을 많이 하겠다고 발표한 게 3기 신도시. 정부에서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2028년까지 127만 호 공급 계획을 세웠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아파트 유형에 대한 선호도만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그 주택시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할 때 어떤 경로를 거치냐면 처음에 원룸에서 월세를 살기도 하고 빌라에서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산이 쌓이면 전세 거주를 하죠. 그러다가 자산이 쌓여서 이제 40대 초중반이 되면 그때 아파트 쪽으로 넘어가시는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어떤 형태냐면 바로 아파트로 넘어갑니다. 바로 아파트로.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대출을 최대한 끌어와서 그거 자체가 무슨 수요를 불러오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무주택자도 아파트 그리고 기존의 빌라 유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조차도 아파트 쪽으로 넘어가시려고 하다 보니까 특정 자산의 수요가 쏠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만 과하게 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대부분의 수요가. 왜냐하면 황금성도 좋고 거주하기도 편하고 나중에 엑시트하기도 편하고 다시 투자 자산으로 가치 상승도 좋고 하니까 사실은 투자 대상, 거주 관점 뭐 이런 관점으로 다 따져봐도 이만한 게 없다고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래서 저평가된 지역들을 찾는 거예요. 수요자들이. 그래서 뭐 파주까지도 가시는 거죠. 일산 가시고 최근에 이제 고양시가 뜨기 시작하죠.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10억 수준을 아직 도달하지 못한 혹은 9억 원 수준을 도달하지 못한 중저가 아파트가 어디에 맞냐에 지금 수요자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아직 미치지 못한 자산들을 찾아서 수요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유동성 효과라는 부분도 저평가된 자산들을 찾는데 골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파주, 일산 다 올랐잖아요. 근데 아직도 10억이 안 된 중저가 아파트는 많죠. 어디에 있나요? 굉장히 많아요. 이게 특정 부근, 그러니까 특정 랜드마크 단지를 중심으로 10억을 초과했다라고 말할 뿐이지 사실은 그 시장에 가보시면 예를 들어서 파주에 가보시면 6억짜리도 있고 7억짜리도 있고 5억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고양시에 가도 물론 이제 좀 노후도가 좀 높아질 수도 있지만 5억짜리, 6억짜리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근조차도 최근엔 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수요자들이 조급해지는 거죠. 이제 수요자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이들이 정말 실제 수요냐 이걸 보면 이제 작년이나 이런 때 같은 경우는 패닉 바잉 정말 내가 실수요로 들어가서 내 영끌에서 어떤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개념이었다면 올해는 전세의 난이라는 또 키워드가 있으니까 전세의 난을 업고서 전세로 어느 정도 채워준 나머지 갭만 내가 있으면 갭만 영끌하면 이제 지금 이 자산 시장 상승이 편승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좀 이제 저평가를 찾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이제 그 갭이 적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갭 투자가 가능한 형태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찾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이 갭이 아예 지금 사라지고 다 10억으로 간다는 거를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자산이 10억이 될 거라고 저도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만 지금 수요자들이 패닉 바잉한 시점 30, 40 세대들, 뭐 20대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이 올해 패닉 바잉 언제 했는지 지금 확인되시나요? 아니요. 6월, 7월에 했죠. 그때 그렇죠? 거래량이 폭증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가져가셔서 1주택이 되시고 지금 12월을 맞이하고 계시죠. 반면에 지금 전세가, 임대차 입법과 관련된 거는 시행 시점이 7월 말이잖아요. 7월 31일에 시행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패닉 바잉하는 시점은 전세랑 상관없던 때예요. 전세랑 상관없고 오히려 지금 7월 지나고 8월, 9월 되면서 전세 가격이 우상향하니까 그때부터 갭 투자와 관련된 다른 패닉 바잉과 관련된 이슈가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전세가와 관련해서 밀려서 들어가시는 수요는 지금 서울 쪽에서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 쪽에서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LTV 70% 수준일 때는 서울에서 그냥 내 집 마련 하셨으면 돼요. 왜냐면 10억이더라도 지금 서울의 평균적인 전세 가격이 호당 한 5억 6천 정도 하거든요. 그럼 대출 규제 기준으로 봤을 때 LTV 70%면 70% 수준을 대출받고 서울에서 내 집 마련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되죠. LTV 40% 규제를 받으니까 실수요자는 10%포인트 좀 완화해줍니다. 그렇긴 해도 좀 부담이죠. 5억 정도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경기도, 인천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매매로 갈아타시는 거죠. 그래서 저평가된 지역들을 서울 쪽의 전세 수요가 건드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패닉 바잉이 6, 7월에는 이제 서울에서 조금 일어났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패닉 바잉의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패닉 바잉을 왜 해야 될까요? 젊은 세대들이? 지금 안 사면 나중에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닉 바잉의 의미는 뭐냐면 대출을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비금융권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신용대출까지 끌어와서 산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억이면 LTV 40%나 50%를 적용받으면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한 4억밖에 없으면 1억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 1억을 신용대출로 끌어오든지 하는 거죠. 그렇게 맞추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LTV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4억이 있으면 60% 수준밖에 안 올라와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70% 실수요자에게 대출을 해줄 때는 사실은 당연한 걸로 봤잖아요. 30년 정도 장기로. 사실은 그 사이에 이제 뭐 원리금 상환하는 비율은 좀 낮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패닉바잉이 아닌가요? 70% 대출해줄 때는. 근데 지금은 40% 대출 규제를 받으니까 젊은 층은 자산 여건이 좀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대출을 끌어와서 패닉바잉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LTV, 과거의 LTV 70% 수준에도 못 미치는 대출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금액 자체가 달라졌죠. 예전에 그렇죠. 70%일 때는 이제 지금보다 절반 정도의 시세였으면 이제 지금은 이제 2배 오른 상황에서 40%를 적용받더라도 금액 자체가 절대 금액 자체는 굉장히 늘어난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신용대출을 끌어서 지금 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저는 정말 그게 패닉바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필요한 건 그런 정말 실수요자, 진성 실수요자들한테는 LTV 규제를 좀 완화해서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 막은 게 사실은 문제라는 거죠. 패닉바잉을 하지 않도록 정부가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가 공급을 정말 많이 했다면 사실 그 부분들이 사실은 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나 이런 부분들 노리시고 기다리시면 되는데 사실은 공급량이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다 보니까 패닉 바잉을 기존 주택 시장에서 하신 거죠. 저는 지금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게 꼭 부동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대출의 규모가 너무나 많이 늘었기 때문에 사실은 잠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예를 들어 2014년도만 해도 가계대출이 1000조 정도밖에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굉장히 많이 늘어서 1000조였는데 지금 불과 6년 사이에 1700조 정도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이제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랑 자영업자 대출 같은 것까지 포함을 하면 GDP 대비해서 한 140%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더 이상 이제 멱에 찼다고 볼 수 있는 정도로 대출이 나와 있는 상태고 이게 이제 가계, 기업, 정부 이 세 주체별로 봤을 때도 가장 높은 비율이거든요. 지금 부채 비율이.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대출을 더 완화해서 더 대출을 내준다? 이건 뭐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출 규제도 그러니까 꼭 이게 실수요자들이 더 나는 대출 받아서 대출 감당할 수 있는데 왜 나는 대출 안 해주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대출은 규제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금융 쪽에서의 사회 그 배려층을 안배를 안 해주면 사실은 누가 더 피해를 보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억 정도 있으신 분, 그래서 현금이 한 10억 정도 있으신 분이 있고 이분은 집도 있다고 치고 그리고 자산은 한 3억, 4억 정도밖에 없고 젊은 층이 있다고 치고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대출 규제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피해는 정작 자산이 떨어지시는 분이 본다는 거죠. 금융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주는 역할을 그 배려층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분과의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거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벌어지지 않도록 이분들이 내 집 마련할 때 좀 이분들과의 격차를 좀 좁힐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당연히 필요하고 대전제에선 필요하지만 소전제에서 그 사회 배려층, 신혼부부나 이제 청년 뭐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런 대출 조건 제시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사회적으로 안배 차원에서라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거예요. 생애 최초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자녀가 뭐 한 3명 있다고 치고 이런 분들조차도 LTV 40%, DTI 40%, 50% 이런 규제를 받으면 사실은 형평성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따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청약을 할 때 특별 공급 대상을 따로 배려하잖아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상 지코노미 TV였습니다.